박사님, 또 요새 4050 세대 로망이 월세를 또 따박따박 받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또 조심해야 되는 월세 투자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번 책에서 그걸 이제 좀 썼는데요.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상가, 이 구분 상가, 복합 상가, 분양 상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상가. 두 번째로는 원룸이나 다세대 임대 사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당장은 문제 없지만 네. 그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모바일 세상입니다. 옛날에 그 강방천 그 SF 플러스 회장님 아시죠? 네, 네. 우리나라의 가치 투자 대가. 네, 전설적인. 예, 네. 그분이 참 저는 굉장히 의미 깊은 말씀을 했다고 보는데, 우리가 보통 생산 요소 그러면 뭐예요? 토지, 노동, 자본이잖아요. 여기다 뭘 하나 더 집어내야 된다고 보시냐면은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무한대의 확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를 제4의 생산 요소로 집어넣어야 된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말씀하시는 걸 보고. 지금은 모든 것은 다 모바일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보시면 여성분들 보면은 그 쇼핑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상가를 말하는 그 공간, 이른바 상업 공간이라고 할까요? 제가. 과거에는 오프라인이 거의 전부였죠. 근데 지금은 리테일이라고 그래서 소매점이라고 합니다. 소매를 리테일이라고 그래요. 요것도 모바일이 싹 다 가져갔죠. 네. F&B라고 그래서 식음료, 카페나 뭐 식당 같은 거. 요새 뭐 배달하잖아요. 요것도 모바일이 많이 뺏어갔고요. 뭐만 하나 살아남았냐면은 서비스. 가령 뭐 안마를 한다든지, 네. 머리를 깎는다든지, 아니면 여성들 손톱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네일샵. 네일샵 같은 거는 네.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모바일로 대체되는 이른바 비대면 소비로 바뀌는 이 개명천지한 세상에서 상가 사서 따박따박 월세 받겠다는 그 로망이 과연 맞느냐. 이 공간에서 거의 절반을 모바일이 툭 치고 들어오는데 이걸 보고 레드오션이라고 그래요. 물론 입지를 잘 고르면 되겠죠. 네. 그 말씀 하나. 또 하나는 요새 이제 30대 혹은 20대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안전에 대한 강박증이 굉장히 강한 세대입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과잉 보호를 받고 자란 세대.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드려요. 저희는 어렸을 때 뭐 오징어 게임 많이 했거든요. 요새는 학교에서 오징어 게임 못 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신고 들어갑니다.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요새 교실에서는 말뚝박기도 못 한다는데요. 요새 어린이 놀이터 한번 가봐요. 모래가 있던가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탄으로 다 바꿨어요. 모래 장난도 못하게. 모든 걸 아스팔트만 밟고 자란 세대. 콘크리트만 밟고 자란 세대. 이 세대들이 지금 사회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전에 대한 강박증이 유난히 제가 세다고 그랬죠. 네. 다세대 다가구를 잘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물론 MZ세대들은 기본적으로 삶이 균질적이지 않아요. 지옥고라고 그래요. 지옥고. 지옥고 아시죠? 지옥고요? 지하실, 그 다음에 옥탑방, 그 다음에 뭐 고시텔을 뭐 지옥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그 계층도 있고, 또 뭐 영끌 비투에서 아파트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부모 잘 만나는 사람도 있고, 기성세대에 비해서 삶이 균질적이지 않아요. MZ세대의 특징은. 일반적인 어떤 MZ세대의 특징들은 제가 보면은 결혼할 때 아파트를 고집하는 걸 보고 기성세대들은 그걸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결혼할 때 저는 사당동에서 다가구 2층에서 신혼 시작했거든요. 요새는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차라리 결혼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는 그냥 주거 과소비를 한다고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과잉 보호를 받고 자란 세대 그리고 안전에 대한 강박증이 강한 세대들은 아파트를 당연히 이상적인 주거 형태로 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요새는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봅니다. MZ세대들은. 살림집이라고 생각해요. 기성세대들은 오피스텔을 물어봤냐면은 일종의 이걸 갖다가 임대사업용 그냥 건물 정도? 이런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향했는데 요새는 MZ세대들은 이걸 그냥 살림하는 집으로 보지. 그래서 오피스텔이 요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오피스텔이 옛날에는 이걸 갖다가 니치 마켓이라고 그랬어요. 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른바 틈새 시장. 지금은 메인 시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하고 아파트를 저는 같이 본다고 보거든요. 요새 오피스텔은 또 굉장히 편의시설 잘 갖춰놓고 있죠. 뭐 네. 헬스, 뭐 피트니스 센터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커뮤니티 시설도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전 강박증이라는 어떤 그런 시야로 바라보면은 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일단은요 그 안쪽으로만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문만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은 모든 위해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는 일종의 콘크리트 캐슬로 바라본다는 거죠. 이제 아기를 안 놓잖아요. 네. 앞으로 대학 가도 아마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주거 패턴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관계없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아기도 안 놓쳐. 그리고 주거에 대한 선호가 근본적으로 이런 바로 뭐예요? 콘크리트 캐슬 혹은 뭐 이런 아파트나 이런 오피스텔 중심으로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수요를 많이 뺏어간다는 거지. 물론 입지가 좋은 데는 잘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입지를 잘 골라야 된다는 걸 제가 요번에 MZ세대들의 어떤 주거 욕망, 소비 트렌드를 보고 제가 40, 50대한테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좀. 박사님, 근데 이제 상가랑 다세대 주택 이런 걸 피하면 월세를 받을 만한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파트가 하나의 월세 상품화 되었어요. 최근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네. 아파트 월세가 제가 조사를 많이 해봤거든요. 네. 보통 3평 기준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안 나오는 데는 안 나오죠. 근데 이제 보통 마포나 이런 데들 보면은 좀 새 집 같은 경우는 한 1억에 한 300 정도. 그다음에 강남은 뭐 1억에 한 400에서 한 700 정도. 그 정도. 그다음에 뭐 해운대 뭐 이런 광주 뭐 이런 데도 보면 1억에 한 200에서 250 정도. 뭐 그러니까 약간 그 동네에 월세가 잘 나오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아파트 등급은 월세가 정할 거다. 월세 시대니까요. 네. 그런 얘기했는데 아파트 사서 월세 받는 걸 저는 괜찮은 대안으로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전세 시대 때는 수익화를 하기 힘들잖아요. 캐시플로우가 안 나오는 거죠. 지금은 아파트도 좋은 대안이고요. 오피스텔은 이제 주거용인 경우 좀 종부세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업무 겸용은 괜찮습니다. 갑자기 근데 도심으로 들어오셔야지. 뭐 강화문이나 뭐 여의도나 뭐 강남 이런 쪽으로. 그게 더 훨씬 더 수익은 조금 낮을 겁니다. 근데 가격도 좀 오르는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업무 겸용이면은 세입자 들였다가 어떨 때는 또 뭐 업무용으로 임대할 수도 있고 그런 호환성, 겸용 있는 오피스텔이 저는 괜찮은 대안이고 나머지는 뭐 틈새들은 많습니다. 뭐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아까 제가 상가는 안 된다고 그랬지만 꼬마 빌딩은 괜찮거든요. 상가 빌딩하고 상가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네. 상가 빌딩은 근본적으로 통건물이잖아요. 뭐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끌고 오피스로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설업자들 팔든지. 네. 그거는 이제 통제감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 건물에 대해 전체적으로 주체적으로 나서서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거나 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구분 상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라든지 뭐 이런 이제 뭐 걸린 상가 이런 것들은 내가 뭐 임대료 낮추는 거 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제감이 없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소비 공간들이 모바일로 많이 대체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 길목 좋은데 이런 데들이 앞으로 재미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임대료만 비싸지. 옛날에 이런 말 했거든요. 대로변 코너 상가를 갖고 있으면은 네. 3대가 먹고 산다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돼요? 많이 비어 있죠. 임대료가 비싸니까. 네. 임대료 싸게 놓지도 못해요. 왜 뭐 싸게 못 놓겠습니까? 비싸게 샀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네. 임대료를 깎아버리면요. 매가가 떨어지죠. 매가가 떨어져요. 수익하는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렌트풀이라고 아시죠? 네. 뭐 3개월 무료로 주고 뭐 임대료를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뭐 3개월이나 1년 정도 이렇게 낮추. 이걸 렌트풀이거든요. 약간 착시효과인데 뭐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돼. 이 모바일 들어오면서 어떤 전통적인 어떤 입지, 로케이션이 어떤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부동산 공부할 때가 저도 올해 한 28년째 됐는데 네.
그때 이른바 정보가 모바일이 없었을 때, 그럴 때의 어떤, 그리고 소비가 또 모바일로 안 왔을 때, 그때의 전통적인 어떤 공간에 대한 개념과 지금 모바일이 거의 치고 들어오는 이런 세상에서 공간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첫 번째도 부동산 말이야. 첫 번째도 입지고, 두 번째도 입지고, 세 번째도 입지다 그랬어. 네.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종로로 가보시면 알아. 종로 일가, 총각에서 종로 상가까지 가봐요. 그러면은 대로변은 거의 다 비어 있어. 그 좋은 대로변이 오히려 잘 보면은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면도로는 그나마 장사가 돼요. 왜? 맛집 때문에. 이 모바일 치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변은 불패라는 그런 말도 다 거짓말이지. 오히려 대로변 코너 상가보다 배달 쪽에서 음식점 이런 배달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배달 앱의 상단에 노출되는 그 입지가 중요하죠. 오프라인 입지보다 모바일 입지가 더 중요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예요. 옛날에 오프라인 중심의 어떤 그런 공간 구조와 소비 구조에서 빨리 벗어나서 모바일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을 같이 하지 않으면은 상가나 이런 거 사서 월세 받는다는 그 로망은 무참히 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